동부 결승 리뷰 그리고 서부 결승 리뷰를 이제 라이브는 31일이랑 2일 날 그죠? 6월 2일이죠.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요. 뭐 요약본은 그 다음 날 올라갈 겁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고를 드렸던 것처럼 왜 졌는지. 왜냐면 이제 이긴 팀들 이야기는 결국에 결승전 때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팀들이 왜 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갖고 한번 이제 뭐 준비를 해봤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시작으로 이제 동부가 먼저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동부부터 시작을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되살아난 악몽이라는 이제 부제를 잡아봤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역시나 2023년에 졌던 그 기억이 되살아날 만한 패배였었는데 사실은 이제 지는 그림은 그때보다 더 안 좋았어요. 이제 그런 그림에서 왜 이런 부분이 또 발생을 했는지 한번 좀 심층적으로 바라보도록 합시다. 뭐 그렇게 심층적이진 않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제 리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뭐 그냥 이제 첫 번째 그때 이제 프리뷰 때 그냥 그거 그대로고요. 이제 아호랑 이제 이 누구냐 커척이죠. 이제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부분에서의 한번 부분인데 뭐 리매치는 결국 또 일방적인 결과로 플로리다 쪽으로 기울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경기 결과 자체가 4대1로 시리즈가 끝났고 뭐 지난 이제 2023년보다는 한 경기를 더 잡기는 했지만 큰 의미가 있는 수준이었나라는 건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그림에서 뭐 어쨌든 원사이드로 졌다라는 부분 자체는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5대2, 5대0, 6대2, 0대3 플로리다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대3 이렇기 때문에 무난하게 그냥 4대1로 끝나는 시리즈가 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좀 일방적인 뭐 댈러스 시리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이상의 일방적인 그림이었지만은 여기는 그거보다 더 심한 느낌이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요 스케이터 기록들 살펴보시면은 뭐 못한 선수가 사실은 별로 없어가지고 줄줄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주요 스케이터 기록은 역시 샘 베닛 선수가 이제 7포인트, 바르코프 선수 7포인트, 그리고 커척 선수 7포인트에다가 로드리게스 선수 6포인트, 그리고 에크블렌 선수가 5포인트, 미콜라 4포인트에다가 포르슬린까지 2포인트. 뭐 이제 전부 이제 시간들을 이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브롭스키 선수도 이제 8실점밖에 안 했습니다. 5경기에서 8실점밖에 안 하면서 세이브 성률 93.5%라는 초월적인 경기라고 보여줬네요. 사실은 이 프리뷰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변수라든가 요인들이 제가 가끔씩 이렇게 딱 들어맞는 게 가끔씩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요인들까지도 다 딱딱 들어맞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시리즈가 펼쳐질 때가 있긴 있는데 뭐 이번에 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샘 베넷 그리고 커척 이제 같이 라인이었죠 실제로. 그리고 이제 버에기 선수도 있었고 이런 이제 이 라인에서의 이제 활약들이라든가 뭐 실제로 제가 이제 주된 요원으로서 버에기 선수를 뽑아드렸었는데 버에기 선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많이 올렸었죠. 그런 그림에서도 이제 버에기가 사실은 요 명단에 들어가기 힘들 정도였다라는 걸 보시더라도 얼마나 이제 좋았다라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바르코프 선수도 굉장히 정말 이제 스타 선수가 이럴 때 이제 힘을 보여야 된다. 사실 이제 반대쪽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드라이자이트랑 맥데이비드가 정말 미친 활약을 보여주면서 이겼던 경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스타 선수들이 이제 활약을 해줘야 될 때 해주는 그런 모습들.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도 커척이라든가 바르코프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줬습니다. 보브롭스키 이번 시리즈에서도 정말 이제 뭐 철벽과 같은 모습, 뭐 사실은 그때도 이제 뭐 토론토 시리즈에서도 뒤에 4경기가 상당히 경기력이 좋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때랑 거의 뭐 필적한 수준의 경기력이 나오지 않나라고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보브롭스키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캐롤라이나는 마찬가지로 저비스 선수가 정규 시즌에 좋았던 그 느낌대로 6포인트나 올려줬습니다. 근데 저비스 선수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깨 부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세바스티안 아호 선수가 4골 1어시스트. 근데 이 이외에는 그렇게 힘을 쓰지는 못했어요. 많은 선수들이. 스탠코븐 선수도 이제 멀티골 활약이 2골 1어시스트 활약이 있었고 스베치니코프 3어시스트 활약이 있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저쪽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1라인에서 3라인까지 모두 잘 굴러가는 반면에 이쪽 라인은 사실은 힘을 써줘야 되는 라인조차 저쪽보다 힘이 밀렸죠. 지금 보시면은 저비스 선수도 6포인트를 올렸지만은 샘 베닛이라든가 바르코프보다 밀렸고요. 그리고 바르코프랑 아호는 1대1 대응을 해보셔도 그죠? 좀 크게 밀렸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워싱턴 시리즈에서 정말 중요한 골 많이 넣었고 좋은 활약을 했던 스베치니코프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리즈에서는 크게 차이점을 만드는 선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브렌트 번 선수가 2어시스트 올리고 24분 20초, 그리고 고스티스 비어가 2어시스트, 그리고 슬레이민 선수가 플러스 타임에 24분 5초 이렇게 뛰었다는 건데, 안드레센 같은 경우에도 13실점에 83.8%, 그리고 거기에다 코쳇코프 4차전 등판했을 때 경기력 별로 안 좋았죠. 그런 그림들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좋았는데 끝까지 버티지 못했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주요 스케이터 기록에서도 전체적으로 많이 밀리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할 이야기는 플로리다 이야기가 아니라 캐롤라이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틀 뒤에 댈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댈러스도 이제 댈러스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에드먼튼 이야기 거의 안 할 겁니다. 왜냐면 결승전 때 뭐 주구장창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프리뷰 때도 이제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매우 짧은 시간에 실점을 우르르 하면서 털리는 경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제 그 부분에서도 꽤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 실제로 이제 템파베이 시리즈에서도 이런 경기를 보여줬던 게 플로리다였었고, 그리고 이제 토론토를 상대로도 이런 경기를 보여줬었던 게 결국은 플로리다였었는데, 캐롤라이나를 상대로도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잘 나왔다. 근데 이건 역으로 말하면 사실은 근데 이 정도까지 무너지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1라운드나 2라운드에 졌던 팀들은 사실 이 정도까지 이제 짧은 시간에 실점이 우르르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일단 이제 보시면은 첫 경기에서도 1피리어드에 이제 8분 30초, 12분 29초에 한 골씩 딱딱 터지면서 2대0 리드를 잡으면서 아주 이제 수월하게 시작했었던 그런 그림이 있었고요. 2차전 같은 경우에도 2피리어드에 1분 17초 포르슬링, 11분 40초 커처, 그리고 15분 50초 파워플레이에서 베니스 선수가 골을 넣게 되면서 3대0으로 치고 나가는 그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그림에서 또 치고 나가는 그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3차전 같은 경우에도 3피리어드에 정말 뭐 9분 만에, 거의 9분 만에 지금 이제 한 5골을 때려박는 이제 그런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5차전 같은 경우에도 0대2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2피리어드 30초 만에 2골 넣어서 따라잡고, 그리고 결국 역전까지 했죠. 이런 그림의 모습들이 사실은 캐롤라이나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수비력이라든가 이런 그림, 그리고 2023년에 보셨을 때도 정말 많은 실점을 이제 허용을 하면서 무기력하게 그냥 이렇게 확 무너지는 느낌의 경기력이 거의 없었던 캐롤라이나였었거든요.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올해는 이런 식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실점을 하면서 이제 경기가 어려워진 것도 있고, 짧은 실점에 대량 실점을 한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런 좀 수비적으로 이제 좀 캐롤라이나답지 않은 경기를 나왔다라는 거.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좀 걱정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페이는 역시나 가장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양적인 운영을 잘하는 팀이다. 사실 이건 뭐 플레이오프 시작할 때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요 양적인 운영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캐롤라이나가 어떻게 보면 이기는 시나리오는 어쨌든 뭐 이기는 게임이든 지는 게임이든 양적인 운영 자체는 무조건 무난하게 잘 하는데, 결국 이제 골 자체가 많이 뽑히냐 안 뽑히냐 거기에서 이제 좀 갈리는 그림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근데 올해는 지금 플로리다를 상대로는 양적인 운영까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플로리다가 기본적으로 전방 압박이라든가 상대방의 슈팅 자체도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옥죄일 때는 잘 옥죄이는 팀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양적인 운영적인 부분에서도 캐롤라이나가 전혀 힘을 못 썼다라는 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캐롤라이나 시리즈별 SAT, 요거는 이제 전체 슈팅 시도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그죠? 유효 슈팅, 빗나간 슈팅, 블로킹 된 슈팅, 요걸 이제 다 합친 그겁니다. 뉴저지 시리즈 332개 시도하는 과정에서 263개 허용을 했기 때문에 플러스 69, 워싱턴 시리즈에서 317개에서 199개 허용하면서 플러스 118이 찍혔는데, 이번 시리즈는 플러스 7밖에 찍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캐롤라이나가 이번 양적인 운영에서 크게 재미를 보지 못했는지는 이 부분에서 1차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USAT도 마찬가지입니다. USAT를 보시더라도 지금 이제 플러스 45, 플러스 46이 찍히다가 마이너스 2가 찍혔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이게 흔히 나올 수 없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캐롤라이나가 원하는 이 양적인 운영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슈팅 자체를 많이 때렸는데 블로킹이 많이 돼가지고 뭐 이게 좀 다르게 나온다라든가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예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별 SAT, USAT 변화 추이를 보시더라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캐롤라이나답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파란색이 SAT고 초록색이 USAT인데, 지금 보시면은 뭐
첫 경기 같은 경우는 플러스 18, 플러스 16이 찍혔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리고 이제 13, 13 찍혔다가도 이제 뒤에 또 마이너스가 찍혔기 때문에 이런 그림에서의 경기력이 사실은 나오는 팀이 아니다. 그죠? 뭐 기본적으로 이제 양적으로는 그냥 아주 많이 밀어붙이고 시작을 하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경기력을 전혀 이제 시리즈 내내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 그림에서 결과적으로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캐롤라이나랑 플로리다가 슈팅 수를 앞섰을 때의 전적. 그러니까 이제 양적인 운영을 잘하면 기본적으로 유효 슈팅도 당연히 이제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슈팅 수가 많으면은 이제 캐롤라이나 자체 어쨌든 시도 자체가 많으니까 결과 자체가 어느 정도는 따라오는 느낌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바라보시면 어쨌든 슈팅 수 앞섰을 때의 플레이오프 올 시즌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전적이 캐롤라이나 플로리다가 9승씩을 거뒀습니다. 이런 걸 보시도록 얼마나 이제 캐롤라이나가 기본적으로 양적인 운영을 이번 시리즈에서 잘 했어야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근데 양적인 운영 자체가 잘 안 되고 유효 슈팅조차 이제 많이 앞서는 그림도 좀 적은 데다가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앞서고 그런 느낌도 없었죠. 이제 그런 그림에서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그림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질적으로는 아주 뛰어나지는 않지만 양적으로 확실히 이제 슈팅에서 앞서나는 그런 그 운영을 하는 그림에서 이점을 전혀 가져가지 못했다 정도로 받아들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겁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기록적인 부분에서 이제 큰 흐름에 관계되는 내용들이고 이게 사실은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제일 잘하는 운영을 플로리다를 상대로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온맨 상황에서의 지속적인 패배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캐롤라이나 이거 프리뷰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캐롤라이나 같은 경우 진짜 경기력의 특이점이자 강점인 부분은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맨온맨 커버리지를 구사하는 팀입니다. 맨온맨 커버리지라고 하면 그냥 뭐 쉽게 말씀드리면 맨투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농구라든가 이런 데서 뭐 맨투맨 수비 뭐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캐롤라이나가 진짜 특이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상대방 지역에서 뭐 1-2-2라든가 이제 그런 그림을 활용을 하고 뭐 중립 지역에서 1-2-2, 1-3-1 그리고 이제 수비 지역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수비 지역에서 맨오맨 커버리지를 많이 가져갑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퍽이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도 맨오맨을 하는 애들이 있고 하이브리드 같은 느낌으로 그죠? 아예 지역 방어를 하는 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역 방어를 하다가 이제 퍽이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 맨오맨으로 이제 커버를 전환하는 팀, 뭐 댈러스 같은 팀들도 그렇고 에드먼턴 같은 팀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캐롤라이나는 진짜 독특한 게 뭐냐면은 공격 지역에서 포체크 그러니까 이제 전방 압박 상황에서도 2-on-2 같은 느낌에서의 맨온맨 커버리지가 나오고 그리고 수비 상황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좀 박스 앞쪽에서 이렇게 정말 콜랩싱 하는 느낌의 이렇게 네트 앞쪽의 선수들이 이렇게 막 밀집하는 그런 형태보다는 맨오맨 커버리지를 가져가면서 1대1 대인 수비를 하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이 그림에서 재미를 못 봤어요, 거의. 이 그림에서 오히려 안 좋은 그림만 나오면서 공략이 당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리드가 벌어지는데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양적인 운영도 안 되는 과정에서 득점까지도 이제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캐롤라이나가 이제 고질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골을 많이 못 만들어내는 거. 그런 그림 터지다 보니까 결국 이제 시리즈를 이길 수가 없었던 건데 결국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 부분이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맨오맨 커버리지 가져가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왔던 게 뭐냐면은 퍽 캐리어에 대해 너무 과도한 압박이 들어갈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바라보시면은 세스 존스 선수가 지금 이제 보드 쪽을 활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전방에 있는 이제 이 컷잭 선수한테 패스를 연결을 하는 그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조던 스털 선수가 지금 보시면은 그죠? 압박을 들어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방 압박을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그림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2-on-2가 전개가 된다라고 하냐면은 그죠? 여기 이제 한 명 물리고 이쪽에 물리고 얘가 이쪽 커버를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수비가 한 명,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전방에 커척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2-on-2 같은 느낌으로 맨온맨 커버리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뭐 이거는 괜찮죠, 그죠? 이건 스털 선수가 이제 뭐 존스 선수를 끊어준 거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미콜라 선수 스탠코븐이 뒤에 있기는 하지만 미콜라가 아직까지는 크게 위협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건 백스케이팅만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앞쪽으로 빠르게 이제 밀어주는 이 상황에서 커척 선수가 퍽을 잡았을 때, 그죠? 그러니까 커척 선수가 퍽을 잡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가 있죠. 커척이 이제 뭐 그냥 이제 뒤쪽으로 돌린다라거나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뭐 위크 사이드 봐줘가지고 베닛을 본다라든가 그런 그림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 보시면 마티넉 선수가 커척 선수를 그냥 들이받아버려요. 이 장면에서.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마티넉은 아까도 말씀드린 맨온맨 커버리지이기 때문에 마티넉은 사실은 로드리게스를 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니키신이 커척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리고 위크 사이드에서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드미트리 올로프거든요. 올로프가 커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마티넉이 들이받아버립니다. 근데 마티넉이 들이받아서 플레이를 차단을 하면 또 그래도 괜찮죠. 하지만 차단을 못했어요. 뒤쪽으로 패스가 떨어지고, 그 이제 로드리게스 선수가 위크 사이드 쪽에 있는 이제 베니스 선수한테 패스를 주고 미콜라까지 뒤쪽에서 합류를 하는 그림이죠. 아까 스탠코브 말씀드렸을 때 지금 요 상황에서 뒷선에 있는 거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한 위협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스케이팅만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맞춰만 주면 되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3대2 상황, 이제 부분적으로 3대2 상황 같은 느낌이 돼버렸을 때, 결국 이제 베니스 선수가 뒤쪽에서 들어오는 로드리게스 선수를 봐주면서 이제 이 5올로 득점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이 로드리게스를 안 봐준다라고 해도 요 상황에서 이제 미콜라를 봐주면서 이제 슛을 또 때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었고, 지금 바라보시면은 그죠, 다 뒤에서 들어오고 있죠. 이런 상황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너무 이제 퍽 쪽으로 결국은 마티넉이 너무 과감하게 들이받았다가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3대3 동수를 맞출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면 같은 경우에는 버에기 선수가 여기서, 요것도 이제 테일러 올 선수가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들어오는 그 과정인데, 이거 버에기 선수가 확 돌아나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탈출을 하게 됩니다. 뭐 이거는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이거는 이제 뭐 이 뭐 첫 체커가 뭐 테일러 홀이니까 이제 좀 빗나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로빈슨 선수가 보시면은 지금 이제 베니스 선수랑 이 베니스 선수랑 커척이 이미 이제 지금 레인을 타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압박을 들어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장면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베니스를 커버를 들어오면서 하는 것보다 뭐 못한 상황이 돼버렸죠. 왜냐하면 이제 결국 이제 미콜라도 지금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제 로빈슨이 아니라 이거 누군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공격수도 뒤쪽 라인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압박을 들어오는데 못 잘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쪽으로 연결이 되고 이제 베니시 받고 커척이 올라오고 이제 딱 그런 그림 또 형성이 되게 되면서 역습 얻어맞고 결국 이제 3대2 상황 마찬가지로 되게 되는데, 미콜라가 가담하는 과정에서 미콜라가 여기서 스케이팅하고 들어오면서 그냥 슛 때린 게 들어갔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골리도 조금 막아줬어야 되는 상황이긴 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상황들이 겹쳤다라는 부분, 너무 이제 퍽 캐리어에 대한 압박을 과도하게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공략을 당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요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뭐 전방 압박 과정이긴 한데, 사실 이건 최초 장면도 어떻게 보면은 스베치니코프가 일단은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퍽을 떨궜다가 이게 뭐 살짝 이제 방향을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샘 베니 선수가 들어오니까 체킹에 잘려버렸고, 결과적으로 이제 퍽이 이제 보드 쪽으로, 하프보드 쪽으로 이렇게 굴러 들어가는 상황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드미트리 오를로프 선수가 지금 이제 보시면은 미콜라 선수한테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 이 미콜라 선수한테 들이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콜라 선수는 이거를 보고 그냥 안쪽으로 집어넣어줬고, 그 안쪽으로 집어넣는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오를로프가 원래는 지금 요 포지션에서 수비 두 명이 이거 이제 빠져나갈 패스를 차단할 만한 사이즈는 나왔던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사실 미콜라가 여기서 퍽을 받는다라고 한들 뒤쪽에서 아호가 들어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사실 그렇게 이제 경기를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제 샘 베닉 같은 경우에는 스베치니코프가 어쨌든 이제 달라붙을 수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드미트리 올로프 선수가 너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퍽 캐리어에 대한 수비를 하면서 들이받으려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림 돌아가는 선택이 되면서 이제 버에기 선수가 네트 뒤쪽에서 퍽을 잡았는데, 보시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커버가 아예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까 이제 보셨던 대로 들이받아서 결국은 퍽 캐리어에게 과도하게 들이받으면서 결국 이제 포지션에서 이탈을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계속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결국 이제 버에기 선수는 이 네트 앞쪽으로 들어온 다음에 커척을 봐주면서 이제 득점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그림들에서 바라보시면은 역시나 퍽 캐리어에 대한 너무 과도한 압박. 그러니까 맨온맨에서 역시나 이제 퍽 캐리어 누군가를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압박을 들어갔다가 이렇게 물리는 그림들이 나왔다라고 이제 받아들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맨온맨 커버리지를 하면은 1대1 수비에서 털리는 그림은 사실은 나오면 안 되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 자체를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1대1 수비에서도 털리는 그림이 나왔다라는 거. 이거 참 골치 아픈 장면입니다. 이 장면 같은 경우는 페이스오프 이후에 셋업 플레이거든요. 그러니까 룬델 선수가 페이스오프를 이긴 다음에 마르샹 선수가 퍽을 갖고 요렇게 이제 스케이팅을 하고 들어가면서 센터라든가 아니면 가디오비치가 돼도 괜찮고 이렇게 이제 네트 앞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득점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는데 마찬가지의 시도를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아호 선수가 룬델 선수한테 몸싸움을 지면서 안쪽 공간을 허용을 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사실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국 이제 맨오맨 커버리지가 되게 되는 건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는 공격수를 그죠 뭐 이게 뭐 수비수 맡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 수비수 같은 경우에도 뭐 마르샹을 커버를 할 수 있는 그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은 룬델 선수가 꾸덕하게 쭉 들어가는데 아호 선수가 이제 이 마크를 제대로 못 해줬어요. 이거 뭐 화면을 보시면 이 영상을 보시던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허리를 끄집어 잡는데도 이게 못 막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그만큼 룬델이 힘이 좋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맨오맨 커버리지를 하는 팀이 맨오맨 수비가 깨진다라는 거 1대1 수비가 안 된 거잖아요. 이런 느낌이 되면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장면도 나왔다라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요 장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었죠. 5차전에서 4대3 리드를 남겨준 골이었습니다. 이제 요 과정에서도 바라보시면 바르코프 선수가 정말 대단했었죠. 네트 뒤쪽에서 이렇게 이제 퍽을 간수를 피지컬을 활용하고 드미트리 올로프 선수랑 바르코프랑 피지컬을 대결을 하면은 사실은 상대가 안 되니까 바르코프 선수가 이제 정말 노련하게 이제 이 피지컬을 활용해가지고 퍽을 간수하는 플레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 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 들어오는 플레이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 과정이고 결국 이제 제낀 다음에 로빈슨 선수가 이제 결국 이제 이 털렸으니까 커버를 들어오는데 이것조차 이제 스틱 핸들링으로 한 방 제낀 다음에 버에기 선수 바라봐주면서 득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도 1차적으로 어쨌든 오를로프 선수가 어쨌든 바르코프 1대1 수비를 근데 바르코프를 어쨌든 피지컬로 1대1 수비를 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기는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겼고 어쨌든 1대1 수비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버헤기도 이제 놓치는 상황이 됐으면 안 됐죠. 니키신이 됐든 근데 니키신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슬롯 쪽으로 하면 라인하트가 있으니까 요거 이제 패스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됐다라고 하면은 뭐 로빈슨이 이제 조금 더 영리한 루트를 타서 그걸 하든지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대1 수비가 안 됐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여기서 어쨌든 1대1 수비가 안 되면서 공략당하는 그림이 나왔다라는 거. 물론 이제 그 누가 이제 바르코프를 1대1로 제대로 수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도 맞는 말씀이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장면이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커버리지 부분에서 실책도 있었다라는 거. 이거 뭐 맨온맨 이 수비를 하는 의미가 없는 수준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시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마크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이제 요 장면 같은 경우에는 에크블레드 선수가 탑에서 이제 퍽을 가져가지고 지금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던 이유는 지금 로슬로빅 선수가 스틱이 없잖아요. 스틱이 없으니까 어쨌든 이제 정말 적극적으로 에크블레이드를 이제 플레이를 차단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로슬로빅 같은 경우도 스틱이 없으니까 지금 이제 블로킹에 좀 이제 이렇게 신경을 쓰는 이런 이제 포지션을 잡고 있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금 바라보셔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장면에서 중요한 건 베니시랑 브렌트 번스입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어느 정도는 맨오맨 커버리지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고 요게 견제가 되고 그죠? 이렇게 또 견제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견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요 견제가 되고 그죠? 근데 요 뒷장면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베니 선수가 쫙 파고 들어가는데 번스가 이걸 놓쳐요. 브렌트 번스가 이제 이 베니 선수를 놓치는 과정에서 지금 보시면은 그죠? 훨씬 더 뒤쪽에서 뛰어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거 놓쳤거든요. 한순간 딱 놓치면서 파고드는 움직임 자체를 한순간 놓치게 됐고 결국 이제 버헤기가 이제 퍽을 본인이 가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스케이팅을 쭉 타고 들어와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래퍼라운드 한 다음에 이제 베니트한테 연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도 사실은 말씀드리면은 브랜드 번스의 포지셔닝이 이제 어떻게 보면 스틱이 없으니까 조금 이제 헬프 디펜스 같은 느낌으로 와줬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캐롤라이나는 맨오맨 커버리지이기 때문에 베니 선수를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도 보시면은 결국은 이게 제가 뒷장면이 지금 이제 뭐 영상으로 못 보여드리기 때문에 사실 이걸 확실하게 못 보여드리지만은 요게 베니 선수가 침투하는 걸 아예 놓쳐버립니다. 번스가.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맨온맨 커버리지를 하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죠? 너무 과도하게 이제 선수를 압박을 들어갔다가 문제가 되는 장면도 나오고
그냥 1대1 수비를 그러니까 맨오맨 커버리지니까 맨투맨 수비 자체를 잘해야 되는데 그냥 맨투맨 수비에서 털리는 장면 나오면서 실점하는 장면 나왔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커버리지를 놓치는 그러니까 맨오맨 누가 누구를 맡아야 되는지 그죠? 그리고 이제 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브렌트 번스는 확실하게 베닛을 커버를 하면서 맨오맨 커버리지를 구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돼. 이런 미스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그림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맨오맨 커버리지를 구사를 하는 그림에 대한 메리트 자체가 별로 없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그 보여줄 수 있는 강점 자체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들에서 실점이 쌓이고 하는 그림에서 결국 이제 게임이 안 좋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네요. 어쨌든 경기 내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캐롤라이나는 아까 이제 맨오맨 커버리지 자체를 타이트하게 구사를 하면서 결국 이제 상대방의 수비 지역에서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수비를 해서 이제 상대방의 플레이를 끊어내고 그리고 이제 공격을 할 때도 양적으로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이 수비에서의 어쨌든 그 퍼즐 자체가 이렇게 이제 망가진 그림이 됐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캐롤라이나 그렇습니다. 동부 결승에서의 좀 이런 너무 좋지 않은 성적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는데 역대 동부 결승 전적이 9승 21패입니다. 예. 뭐 연패가 이제 많이 부각이 돼서 그렇긴 하지만 다 진 건 아니에요. 15연패를 했죠. 정확히 15연패를 했는데 정말 뭐 싹 다 진 건 아니고요. 역대 이제 이 두 번 시리즈를 2번이나 이긴 적도 있습니다. 옛날에 2006년이랑 1998년인가 9년인가 2001년인가 어쨌든 2000년대 2번 이긴 적이 있어요. 2번 이긴 적이 있습니다. 2001년인가 보다. 예. 2001년인가 2년일 거예요 아마. 이제 그렇게 이제 2번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로부터는 이제 다 졌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동부 결승 전적도 이렇게까지 안 좋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5연패 하기 전까지 해도 8승 6패 정도 됐던 거 아니에요. 8승 6패 맞나? 8승 7패 정도 됐던 건가? 아무튼 이제 그런 그림인데 그냥 싹 8승 6패였죠. 그죠? 그러니까 15연패 하니까 16연 근데 지금 제가 좀 계산이 좀 헷갈립니다.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매해 시리즈 여기 적어놨네. 2002년 그죠? 2002년이죠. 토론토랑 이제 4대2 승리했었고 2006년에 스탠리컵 결승 가서 우승했을 때 4대3으로 버펄러한테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피츠버그 0대4 그리고 이제 보스턴 4대0 4대0 가다가 이거 4대1이죠. 빨리 만들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좀 있는데 4대1 그런 느낌으로 나왔기 때문에 결국 뭐 15연패도 하기도 했었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역대 4강 및 컨퍼런스 결승.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컨퍼런스 결승이라고 하지만 옛날에 이제 뭐 세미파이널이라고 할 때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최다 연패 기록을 살펴보시면은 캐롤라이나가 독보적인 최다 연패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연패를 이제 그동안 거뒀었고 토론토가 10연패 그리고 보스턴과 시카고가 9연패씩 이렇게 있었습니다. 캐롤라이나가 2009년부터 2025년까지 해가지고 15연패였고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1954년에서 1956년까지 그리고 이제 보스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때 2011년 우승할 때까지 참 그게 길었거든요. 1991년부터 2011년까지 9연패. 그리고 시카고 같은 경우에도 1982년에서 85년까지 이렇게 9연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캐롤라이나가 뭐 이런 좀 안 좋은 이런 결과까지도 계속 이제 겹치고 있고 계속 이제 멀리 가기는 가는데 결국은 스탠리컵을 우승할 정도의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 시즌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근데 감독 교체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지금 뭐 방송 끝나자마자 뭐 감독 교체를 한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감독 교체의 가능성은 조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이유는 실력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좋아도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 수준은 좋은 느낌이 아니라 브린다무르 감독이 사실은 18-19 시즌부터 감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감독 경력이 생각보다 적지가 않거든요. 근데 18-19 시즌부터 지금까지의 정규 시즌에서의 캐롤라이나의 그 순위를 보시면은 승점 699점 4위입니다. 그 기간 4위에 해당하는 성적이고 승수도 325승 거두면서 공동 3위. 그리고 이제 승점 획득에서 65.4% 나오게 되면서 공동 3위였어요. 이런 느낌에서 어떻게 보면 팀적인 성적에서 최상위권으로 이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결과적으로는 그냥 좀 그대로 가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일단 이제 추측을 해보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건 모릅니다. 결국 이제 뭐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인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근데 고려해야 되는 거는 결국은 매년 이런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좀 강점을 살리는 부분에서의 대응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질적인 부분, 양적인 부분의 그런 이제 운영을 하는 부분은 좋다 이겁니다. 뭐 이제 그거는 그냥 그렇게 간다라고 해요. 근데 결국은 브린다무르 체제에서 가장 큰 강점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 수비에서의 확실한 경기력이 나왔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매해 그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모든 지역에서 맨온맨 커버리지를 구사를 하고 거의 모든 지역에서 그리고 이제 이를 가능케 하는 거는 역시나 스케이팅이라든가 체킹 능력이 뛰어난 공격수들도 많고 이런 선수들이 많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브린다무르 감독이 어떻게 수비에서도 이제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이거든요. 실제로 브린다무르 감독 부임 이후에 이제 캐롤라이나가 평균 실점 2.62 실점 이거 리그 전체 2위에 해당하는 성적이었고 슈팅 허용 같은 경우에도 27.2개로 전체 1위 그리고 페널티 킬링 같은 경우도 84.8%가 나오면서 전체 1위입니다.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수비적으로 타이트한 경기력이 나오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더 강화하는 느낌으로 1차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2023년이랑 달라진 점이 있다라는 부분은 결국 2023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굉장히 한 점 차 근소한 싸움에서 지는 경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사실은 수비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지는 게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수비를 이제는 조금 더 강화할 때가 아닌가. 사실 이 부분은 뭐 시즌 시작할 때부터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드미트리 오를로프 선수가 사실은 이번 시리즈에서 제일 경기력이 안 좋긴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하나는 참고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드미트리 오를로프 선수는 시즌 내내 채필드 선수랑 조합을 맞췄었죠. 근데 채필드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경기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균열이 발생할 뭐 이것도 이제 프리뷰 때 짚어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그 부분에서도 하나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게 이번에는 이제 드미트리 오를로프가 이런 경기를 보여줬지 사실 내년에는 고스트스비어나 워커 선수가 이런 경기를 보여줘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명의 선수는 결국은 수비적인 그림에서는 피지컬한 수비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림에서는 힘을 쓰기가 어려운 자원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플로리다는 피지컬로서도 이제 힘을 이제 많이 쓸 수 있는 자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오를로프가 결국은 이제 가장 큰 탈락의 요인이었던 거지 내년에는 고스비어나 워커 같은 선수가 그런 이제 선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요 부분을 이제 하나 이제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야 되고 만약에 감독을 그냥 그대로 간다라고 해서 결국 이제 현재 체제를 고수할 계획이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땐 적어도 수비 지역에서 좀 대인 마크라든가 왜냐면 이제 맨오맨 커버리지는 사실 대인 마크에서 삽질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까도 그 골 장면에서 보셨겠지만은 정말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큰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실수가 적은 자원이라든가 좀 수비적으로 확실하게 안전한 플레이를 기대를 할 수 있는 자원을 좀 더 보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결국 이제 패시 선수의 빈자리가 조금은 느껴지는 그림이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감독 교체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결국 지금 체제를 고수한다라고 하면은 뭐 공격은 그렇다라고 치더라도 이 수비에서 결국은 좀 더 수비적으로 이제 맨마크라든가 이런 거 좀 실수도 안 하고 훨씬 더 타이트하게 잘할 수 있는 이런 선수들을 좀 많이 영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올 시즌 끝나고 난 다음에 고액 연봉자들이 조금 나가게 됩니다. 수비진에서 또 고액 연봉자들, 브렌트 번스라든가 드미트리 올로프 같이 이제 좀 고액 연봉자들이 결국 이제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를 재계약하지 않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비적으로 좀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자원들을 뭐 트레이드를 해서 영입을 하든지 아니면 FA에서 영입을 하든지 이런 느낌으로 좀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에서 결국 이제 수비적인 문제가 저는 가장 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고요. 참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도 매년 이렇게 좋은 시즌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이런 그 따라오지 않는 결과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에릭 털스키 단장이 이번 GM이 이번 오프 시즌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해결을 할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의 움직임들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내용은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